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3년 제3회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30분에 실내 공기 측정 결과 공기 중의 CO2 농도가 1500ppm이고 작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상태로 오후 9시 30분에 측정한 CO2 농도가 500ppm이었다. 3시간 지난 후죠. 이 작업장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구하시오. 단 외부 공기 중 CO2는 330ppm이다. 이 문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ACH, 이 시간당 사무실의 공기 교환 횟수는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최적분의 Q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CO2의 농도를 가지고 구하는 이런 문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공기교환 횟수 ACH는 경과된 시간분의 LN 측정 초기 농도 빼기 외부 CO2 농도 마이너스 LN 시간이 지난 후의 농도 마이너스 외부 CO2 농도. 이건 똑같죠. 외부 CO2의 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1500, 330, 500, 330, 또 3시간 지난 거 이걸 계산하면 시간당 0.64회의 공기 교환 횟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류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의 적용 조건 6가지. 이 전체 환기 적용 조건도 매년 실기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걸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배출원이 이동성일 경우, 발생량이 적은 경우, 증기나 가스상 물질일 경우, 국소배기 장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또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할 경우, 그리고 오염원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을 경우, 또 유해물질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TLV가 높게 됩니다. 그러한 유해물질일 경우에 전체 환기를 적용시켜야 된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7가지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공기 중 혼합물로 벤젠 0.4ppm, TLV는 0.5ppm이고 그 다음에 톨루엔 80ppm, TLV가 100ppm, 그리고 자일렌 또는 크실렌이 60ppm 이 존재할 때에 허용 농도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꼭 밝혀야 되고요. 여기에 따르는 보정된 허용기준 농도 ppm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오염물질은 상가작용을 한다. 이 벤젠과 톨루엔과 자일렌이 상가작용을 해야지 노출 지수를 구해가지고 보정된 허용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지수를 구하는 식 각각의 TLV에 따른 측정치 이를 다 더해가지고 벤젠, 그 다음에 톨루엔, 자일렌 하니까 2.2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I 값이 1보다 1 이하, 또 이 I 값이 1 초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1 이하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고 1을 초과하면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가 나왔으니까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으므로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가 지금 여기 평가 문제고요. 만약에 이렇게 6점이 배점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판정을 하고 또 보정된 허용 기준을 갖다 구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썼으면 3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된 허용 기준 농도는 그 이하 2분의 각각의 측정된 값을 다 더합니다. 상가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64.82 ppm이라는
보정된 허용기준 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점, 그래서 6점이 부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의 소음이 100dBA이고 근로자는 차음평가 지수 NRR이 있는데 이게 이 값이 19인 귀높개를 착용하고 있다. 미국의 OSHA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차음 효과와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럼 요거 3점, 요거 3점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OSHA 보호구 차음 효과 예측 방법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써놓은 겁니다. 소음의 측정치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NRR 값에 7dB를 빼고 다시 안전계수 50%를 적용하여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중요합니다. 차음 효과는 NRR-7 곱하기 0.5 하면 6dB. 그러면 100dB로 들리던 그 근로자의 귀로 들리던 그 소음이 6dB만큼 적어져서 차음 효과가 있어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음압 수준은 100 빼기 6해서 94dB로 귀마개를 쓰고 있으면 저감해서 들린다. 이렇게 이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3점, 이 94dB까지 구하면 3점 해가지고 6점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원형 덕트에서 90도 곡간의 직경이 20cm이고 90도 곡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덕트가 이렇게 90도 꺾어져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굴곡 반경이 50cm일 때 압력계수는 0.2이고 속도압은 20ml H2O 있다. 그러면 이게 90도가 아니라 45도. 45도는요. 이 90도보다 조금 더 꺾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5도일 때의 곡간의 압력 손실은 요거 크시 곱하기 속도압에다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90도일 때는 이게 90이 돼서 곱하나 마나인데 45도면 요게 90분의 45로 대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굴곡된 꺾여진 그러한 덕트에 90을 기준으로 거기에 변화된 도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공식인데 이 90도일 때하고 45도일 때를 구분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속도 압력 손실은 2.22 mH2O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주겠는데 여러분 그 압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면 1332 mH2O예요. 1대기압이.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위에 대륙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성층권이 있죠. 그러면 이 지구의 한 지점에서 공기가 존재하는 대륙권 내에 있는 공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우리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1기압이 거의 1kg per cm의 제곱값이에요. 면적이 1cm 되는 면적에 1kg의 힘이 무게가 미치고 있다. 이게 대기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덕트는 대기압의 영향을 이 덕트의 재료 때문에 못 받잖아요. 이 안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만 압력이 존재하거든요. 그 압력은 이 덕트 안에 차 있는 공기의 압력, 또 덕트에서 공기가 흘러갈 때의 속도에 의한 압력, 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덕트 안에 아주 적은 공기에 미치는 압력은 대기압보다 훨씬 적은 밀리 H2O라는 단위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밀리 H2O는
1kg per 제곱미터랑 똑같아요. 자, 1기압은 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서는 제곱미터로 두 단위를 비교해 보면 1kg per 제곱미터가 1kg per 제곱 센티미터보다 10,000배 적습니다. 10,000배. 10,000배 적어. 그래서 여기 이게 거의 10,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위 환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덕트 안에 국소배기 장치, 즉 국소배기 장치에 미치는 압력은 거의 뭘로 표시한다? 밀리 H2O로 표시한다는 걸 머리에 딱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직경 10cm인 직선 덕트에 유량 12세제곱미터/미니트인 공기가 유입될 때 후드의 정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유입 손실계수, 유입 손실계수는 라지 F로 나타내고요. 그냥 유입 개수라고 하면 CE라고 나타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F와 CE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F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이 덕트의 단면적을 구하면 A는 4분의 파이 제곱 D 해가지고 대입하니까 0.00785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덕트에서 흘러가는 반송속도, 공기에 흘러가는 속도는 A분의 Q거든요. 그래서 요거 60을 곱한 거는 미니트니까 세크로 고쳐가지고 Q는 지금 12라 그랬잖아요. 미니트. 그러니까 60을 나눠가지고 덕트 내의 유속은 25.48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반송 속도를 이용해서 속도압을 구할 수 있어요. 속도압 VP를 구하면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근데 지금 이 식에다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25.48을 4.043 나누고 전체 제곱하니까 덕트에서의 속도압은 39.72 mH2가 나왔어요. 그러면 후드의 정압을 구하라는데 후드의 정압 공식이 또 있습니다. 후드의 정압을 SP라고 하는데 후드니까 SPH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속도압에다가 가로 열고 1 플러스 유입 손실 계수예요. 그러니까 39.72에서 구한 거에다가 1 플러스 여기 0.65 유입 손실 계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65.54 밀리 H2O가 후드의 정압이라는 것입니다. 요 문제도 2022년 3회 때 굉장히 나온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숫자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단면적 구하고 반송속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속도압 구하고 후드의 정압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문제를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부의 실내압을 양압, 즉 플러스 압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급기 및 배기 방식을 각각 한 가지씩 쓰고 이런 형식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환기효과를 적고 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작업장의 예를 한 가지만 쓰시오. 요 문제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작업장이 있고 여기가 외기고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장에 압력을 플러스 압력으로 공기 압력을 플러스 압력으로 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안이 벌써 플러스가 돼가지고 꽉 차 있는 밀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업장이 마이너스 압력이라 그러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못 들어오고 이건 들어오고요. 이런 작업장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때 요구되는 인공 환기 방식은 급기 방식은 기계급기 방식이나 또 배기 방식은 자연 배기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인공 환기 방식은 기계로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급기 방식, 또 공기를 빼내는 방식은 자연 배기 방식. 왜냐하면 이게 양압이면 창문만 열어놓으면 바로 빠져나갑니다. 외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정 공기가 필요한 작업장은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해야지.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작업, 그러니까 청정 작업인데 바깥에 있는 그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압으로 유지하여 외부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러한 작업장이 얘는 전자부품 생산 작업장, 즉 스마트 워치, 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걸 만드는 조그만의 먼지도 그 물체에 닿으면 전기가 쇼트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전자부품 제조 생산 작업장은 반드시 양압으로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작업장. 음식의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품 가공 작업장에 이러한 양압을 설치해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작업장의 이름이 클린룸 시스템이에요. 클린룸. 어떤 전자회사의 그 클린룸은 거의 뭐 3, 4중으로 외부 공기와 차단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기 1세제곱미터의 그 공간에 먼지가 거의 하나라도 없게끔 해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저는 봤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양압의 조건은 다시 한번 전자부품 또는 전자부품 생산 작업장이나 식품 가공 작업장에는 반드시 그 실내 작업장의 압력을 양압으로 유지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상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침강 속도가 같고, 또 밀도가 1g/cm²이며 또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을, 요건 이제 단답식인데 답은 공기역학적 직경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유체역학적 직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차에서는 이게 무엇인가를 정의를 쓰라고 또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밀도가, 이게 중요한데, 밀도가 1g/cm²면 MKS 단위로 고치면 1000kg/cm인데, 이게 뭐냐면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로 생각하면 되고, 영어로 써줘도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다이어미터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데, 이 공기역학적 직경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아예 모가 같고 기역, 밀도가 얼마이고 니은, 모양이 모인, 이런 식으로 또 기역, 니은, 디귿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밀도가 1.3 그리고 직경이 0.001cm일 때 침강 속도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 단위를 잘 보세요. cm/s고 또 단서 저항으로 리프만의 식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원래 스토크 식이 있었죠. 스토크 식 여러분 아세요? 보이는 이꼬로 18 μ g분의 dp의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에다가 g, 이런 스토크식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리프반이라는 분이 이 뮤지값 대입하고, 공기의 점성계수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 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0.003 곱하기 로우 곱하기 제곱 d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로우는 뭐냐면 입자의 비중을 그대로 대입한 값이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d의 단위는 마이크로메타로 대입해야지 저거 0.003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대입합니다. 0.003에다가 밀도가 1.3이니 1.3 그대로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직경이 0.001cm라는데 요걸 갖다가 마이크로메타로 고치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됐죠? 10에 4승을 곱해줘가지고 15제곱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0.88
cm/s. 또 리프만의 식의 이 V값은 이 cm/s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0.003이 나온 거예요. 이 증명하는 것도 산업위생 관리 기사 또는 산업기사 필기 문제집에 왜 0.003이 나왔나 이런 것도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 플랜지가 붙은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였다. 제어 속도가 0.5m/s, 후드 규격은 가로 80cm, 세로 30cm. 발생원에서 후드 개구면까지의 거리 200cm일 경우에 필요 송풍량을 구하시오. 요거는 아주 송풍량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플랜지가 붙었냐 안 붙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나오니까 이 후드의 개구면은 사각형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드 개구면에서 2m 떨어진 거리에 이제 발생원이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흡입되는 그러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붙었다고요? 요게 플랜지입니다. 플랜지가 붙은 후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플랜지가 붙은 후드의 자유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자유공간이면 그냥 0.75. 원래는 이게 플랜지가 안 붙으면 1인데 0.75를 25% 필요송풍량이 저감되니까 0.7을 곱하고 제어 속도, 그 다음에 10 곱하기 제어 거리 2m죠. 제곱 플러스 A 해서 그대로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905.4 세제곱 미터 퍼 미니트.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꼭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교대 근무에서 서케디안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이 서케디안 리듬이 뭐냐면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하고 대략 24시간마다 반복되는 생물학적 주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서케디안 리듬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만 존재하는 생물학적 조절 인자로서 이는 생리적, 즉 체온, 호르몬 생성, 수면, 각성 주기를 포함한 생리적이고 심리적, 인지기능, 기억력 등의 기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리듬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체 리듬, 일주기 하루를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실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 세 가지를 쓰시오. 왜 실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불쾌한 냄새를 배출하는 탈취 효과, 먼지를 제거하는 제진 효과, 습도 조절을 통한 결로 방지 효과, 이런 네 가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그러한 실내 환기 시설 목적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보수하거나 신규 설치 시 사용 전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국소배기 장치를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의 점검사항은 덕트와 배풍기, 즉 송풍기의 분실 상태를 확인하고,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져 있는지 또는 어떤 금이 가서 공기가 새지 않는지, 그 다음에 흡기 및 배기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점검 사항을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세 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술형 문제에서는 6점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2점, 2점, 2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점도 부분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서술형 답을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원자 흡수 분광 강도계에서 원자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원자 흡수 분광 강도계는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를
채워서 주로 금속을 측정하는 분석기이거든요. 그러면 금속마다 고유의 그게 연소할 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색깔에 해당되는 파장을 갖다가 투과시켜서 그 흡수, 램버트 비어의 법칙에 의한 그 흡수량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농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속을 갖다가 연소시키는 그 방법에 교류전류 스파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불꽃을 이용하는 방법, 2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크 또는 흑연로의 열에 노출시키는 방법. 흑연로를 사용하라 그러면 수은은 꼭 흑연로를 사용해서 분석해야지 분석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불꽃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소듐이나 이런 물질은 불꽃을 이용하고 또 교류전류 스파크를 이용해서 금속이 발생시키는 색깔의 파장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원자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제가 참고에 바닥 상태 또는 기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전자의 상태는 가장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기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들뜬 상태는 전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고 원자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방법은 이런 X선 방출을 일으키기 위한 전자나 다른 소립자로 충격을 주는 방법 또는 형광 복사선을 생성하기 위해 전자기 복사선을 쪼여주는 방법 또는 화학 발광 복사선을 생성하기 위해 발열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유해가스의 농도가 낮을 경우 보조연료가 필요해요. 잘 연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경제적으로 유해가스의 농도가 연소 하한치의 50% 이상일 때 적합한 방법은 고열 산화법, 즉 열소각법을 사용하는 요거 이제 단답형 문제인데 가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고열 산화법으로 하는 그것은 뭐냐면 유해가스의 농도가 연소 하한치의 50% 이상일 때는 이 방법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단위 작업 장소. 이 단위 작업 장소의 정의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28명일 때 시료 채취 근로자 수, 즉 시료 채취 근로자 수라는 건 뭐냐면 개인 시료 장비를 그 사람한테 채워주는 그 명수가 몇 명을 채워줘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 시료 채취할 때는 우리 그 근로자 개인의 그 복장에다가 퍼스널 에어 샘플러를 장착시켜 가지고 그 근로자가 흡입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4명이라고 하는데 왜 4명이냐? 그러면 이 근거가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누출 근로자 2명 이상이 되어 동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10명 미만은 무조건 2명이고요.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씩 추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을 초과하면 지금 28명이 10명이 초과됐죠. 그러면 매 5명당 그러면 15, 20,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여기 5명당 올라갈 때마다 1명씩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4명이 되는 것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공기중 톨루엔에 대한 방독 마스크 흡수관의 수명이 4000ppm에서 60분이었을 경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기중의 톨루엔 농도가 200ppm 경우에 방독 마스크 사용의 가능 시간은 얼마냐? 이런 문제는 조금 약간 그 출제가 쭉 보면 안 돼 있었는데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독 마스크의 보호 개수가 50이고 그 방독 마스크 안의 농도가 20ppm 경우에 톨루엔의 공기 중의 농도는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런 그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의 수명의 유효시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시간 공식은 뭐냐면 마스크 착용 장소의 유해물질 농도
얼마라 그랬죠? 200ppm이라 그랬죠. 200ppm. 그 다음에 표준 유효 시간이 60분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분. 그리고 시험용 가스가 4000ppm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보면 1200분이 나옵니다. 1200분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60으로 나누니까 2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보호 개수가 PF라고 합니다. 프로텍션 팩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초기 농도분의 낮은 농도에서 50은 방독 마스크 안에가 20인데 공기 중에 농도가 CO-잖아요. 그러니까 CO는 1000ppm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요. 여기서 이제 CI는 그 방독면 안의 농도라고 기억해 주시고 CO는 그 방독면 바깥의 그 작업장의 유해물질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에서 A, B, C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A 물질 사용할 때는 전체 환기량이 8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있고 B 물질을 사용할 때는 100, C 물질을 사용할 때는 전체 환기량이 20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였어요. 근데 이 물질이 작업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때 전체 환기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 물질은 상가작용, 서로 독성이 더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C 물질은 A, B 물질과 달리 독립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가작용을 하는 A 물질과 B 물질의 환기량을 더하면 180이 나오죠. 100 플러스 80이니까. 그리고 C 물질, 독립작용을 하는 C 물질 환기량이 200이에요. 이 중에서 이 세 물질이 작업장이 동시에 존재하면 가장 큰 전체 환기량 값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간 센스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작용과 독립작용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제3회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기출보건 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